이재명 경기지사 거북선 비리 특위위원들과 함께 경기 시흥에 있는 거북섬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현장에서 마주한 거북섬의 현실은 상상 이상으로 처참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상인들께서는 모두 고통을 호소하고 계셨습니다. 한 상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한 수요 예측도 없이 상가만 잔뜩 지어놓고 분양 사업자는 돈만 벌고 떠났다. 설계부터 엉망이었다. 또 다른 상인께서는 상가만 지었고 아무 기반 시설이 없다. 제 가게가 5층 건물인데 주차할 곳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공실률 90%라는 숫자는 상인들의 절규이자 지역 경제가 얼마나 깊은 상처를 입었는지를 보여주는 고통의 지표였습니다. 그 원인은 분명합니다. 바로 이재명 경기지사의 졸속 특혜 행정입니다. 공모 단계에서부터 자신이 유인한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수변 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바꾸고 그리고 토지 매입 직후엔 용도까지 변경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거북선 개발업체는 5년간 8,300억 원을 벌었고 이 중 8,000억 원이 부동산 수입입니다. 인공 서핑장은 그저 유장박이었고 실상은 철저히 설계된 부동산 비리였습니다. 성남시장 시절 벽현동에서 써먹은 수법을 경기도에서도 그대로 반복한 것입니다. 결국 거북섬 사태는 제2의 벽현동 사건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에서 들은 절박한 말씀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 첫걸음은 철저한 진상규명입니다.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면 특별법 제정도 할 것입니다.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특혜, 부패 행정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고 무너진 지역 경제를 반드시 회복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입법 권력을 독점한 이재명 후보가 행정 권력까지 장악한다면 거북섬을 포함한 수많은 부패 사건들은 영영 묻히고 말 것입니다. 정의와 공정은 사라지고 부패가 일상이 되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김문수 후보에게 보내는 한 표는 부패를 막고 진실을 지키며 정의를 바로 세우는 유일한 선택입니다. 소중한 한 표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최근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장남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했던 음담 폐설을 인용하며 다른 후보자에게 이것이 혐오 발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토론회 직후 민주당은 오히려 이준석 후보의 발언을 언어폭력으로 규정하고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일부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준석 후보에 대한 징계안까지 제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을 비롯한 정치인들에게 묻겠습니다. 문제의 발언을 인용한 이준석 후보가 언어폭력과 여성 혐오를 자행했다면 그 발언을 실제로 했던 이재명 후보의 아들은 혐오와 폭력의 당사자가 아닙니까? 또한 이처럼 가족과 관련된 논란을 끊임없이 일으키고 있는 이재명 후보야말로 당장 사퇴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좌파 세력은 이준석 후보에게만 혐오의 낙인을 찍어대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 여성 인권이니 페미니즘이 하는 구호를 외치면서 정작 본인들의 추악한 성추문은 모른 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민주당은 고 박원순 시장 사건에서 피해 호소인을 운운하며 여성 인권을 진영 논리로 재단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일 역시 그때와 똑같은 고무줄 페미니즘입니다. 지극히 위선적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재명 후보의 아들은 2년 가까이 700회 넘게 2억 3천만 원의 불법 도박 자금을 입금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과거 이재명 후보는 아들의 불법 도박과 관련하여 1,000만 원 이내로 잃었다고 해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해명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습니다. 도박으로 1,000만 원만 잃은 사람이 어떻게 2억 3천만 원의 도박 자금을 입금할 수 있습니까? 아울러 이재명 후보는 재산이 390만 원에 불과한 아들이 2억 3천만 원의 도박 자금을 어디서 마련했는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는 예비정가 오보입니다. 김혜경 여사는 불법적인 복화 사용으로 2심까지 벌금 1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아들은 저질 발언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야말로 범죄의 가족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사법부 장악이 혈안이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본인은 물론 가족의 범죄까지 은폐하고 말 것입니다. 법 위에 군림하는 신성가족을 만들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괴물 정권, 독재 정권을 막아내야 합니다. 반드시 투표를 통해 이재명 후보를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민의힘도 남은 대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완주를 선택한 이준석 후보의 뜻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저는 투표장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에 따른 단일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후보의 가치와 노선은 김문수 후보와 거의 일치합니다. 김문수 후보의 공약에 포함되지 않은 이준석 후보의 정책 공약 중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약은 최대한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준석 후보의 공약 중에 국가과학 영웅 예우제도 도입, 수학교육 국가책임제 도입, 다자녀 가구 차량에 핑크색 번호판을 부착해서 혜택을 주는 공약처럼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약들은 보다 면밀히 검토해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연금 계획에 대해서도 청년층의 관점에서 국민연금을 구연금, 신연금으로 이원하는 상당히 파격적인 방안을 제시했는데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후보 지지자들께도 호소합니다. 이준석 후보의 비전과 정책을 수용하고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은 김문수 정부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이준석 후보의 가치와 노선이 수용될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김문수 후보가 만든 동탄신도시, 동탄신도시가 만든 이준석 아닙니까? 이번에도 기호 2번 김문수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이 이준석 후보의 미래의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은 김문수, 미래는 이준석 후보 지지자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 공약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위원장께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총 13가지 공약이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축약해서 발표를 하고 이 원고는 기자단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비수도권 DSR 규제 완화입니다. 비수도권은 수도권과 달리 인구 감소, 산업 경쟁력 저하, 부동산 수요 감소 등으로 주택시장 전반의 침체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스트레스 DSR의 경우 비수도권에 적용 중인 현행 0.75%인 가산금리 적용을 기한 없이 폐지하겠습니다. 또한 비수도권 주택경기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DSR 대출 규제 완화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지 규제 대폭 완화해서 농지 이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공약지가 안에도 수록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농촌 지역의 고령화, 인구 감소로 인한 농지의 비효율적 이용을 개선하고 청년 신규 농업인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현행 8년으로 규정된 농지 취득 후 자경 의무 기간을 3년으로 대폭 완화하겠습니다. 또한 상속, 인용 등의 사유로 농지를 소유하게 된 경우에 소유 상한 1헥타르 규제를 폐지하여 농지의 효율적 활용을 지원하겠습니다. 개인 소유 농지를 자경한 후에 임대 허용 기간을 현행 3년에서 8년에서 3년 후 자율로 변경하여 임대차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농촌 구조 전환 우선 지역 내 농지의 경우 취득 즉시 임대차를 허용할 수 있도록 완화하겠습니다. 현재 경작지, 온실, 축사 등으로 한정된 농지의 이용 범위를 농업 생산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시설과 부대 시설로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실명질환 예방 및 조기 치료를 위한 안저검사의 국가건강검진제도 도입입니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3대 실명질환, 황반변성, 당뇨, 망막병증, 녹내장 이런 중증 안과 질환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안저검사를 통한 실명질환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힘은 60세 이상 노령층, 당뇨병 환자, 흡연자 등 실명질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안저검사 국가건강검진 필수 항목으로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글로벌 4대 제조 강국 도약을 위해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너무 지원하겠습니다. 어렵다.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최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 기술 혁신 촉진법 개정을 통해 현행 출연 방식의 R&D 지원뿐만 아니라 기업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융자형 R&D도 함께 도입하겠습니다. 지역 중소기업의 고급 연구인력 확보를 위해서 지역 소재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박사급 연구인력에 대한 재정 및 세제 지원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이현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기업 성장 집합 투자기구 BDC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BDC 제도를 통해 순수 민간 자본으로 대규모 자금을 장기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AI 클라우드 전환 선도국가 도약입니다. 인공지능 클라우드 전환 신기술을 융합한 소프트웨어 ICT 글로벌 초월 제품 10만 개를 육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 ICT 혁신 기업과 스타트업이 아이디어와 신기술만 있으면 언제든지 연구 개발, 사업화할 수 있도록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ICT 전문 기업이 미래 인재 100만 명을 양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업 주도의 부설 교육훈련센터에서 실무 중심의 집중 교육 사업의 교육들을 지원하고 기업 주도 소프트웨어 ICT 온라인 교육 방송국 설립도 뒷받침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국가유공자 유가족 보상금 승계 제도 개선입니다. 현행 국가유공자 유가족 보상금 승계는 1급에서 6급 국가유공자에게만 적용되었으나 국민의힘은 명예로운 보험을 실현하기 위해 7급 국가유공자까지도 유가족 보상금을 승계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습니다. 또한 6.25 및 월남전 참전 용사, 고엽제 후유의정 유공자에 대해서는 유가족 배우자에 대한 생계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향후 유가족 보상금을 승계 지급하는 방안도 제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돌봄 통합 서비스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비 예산 지원입니다. 노인이나 장애인 등 타인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이고 품위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통합지원법이 2024년 2월 29일에 제정되었습니다만 현재 돌봄통합 서비스 운영을 위한 예산과 인프라가 부족해서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돌봄통합 서비스 및 인프라 구축에 소요되는 예산을 국비로 각 지자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입니다. 국민의힘은 올해부터 현행 연간 10만 원까지 적용되는 전액세액 공제 한도를 50만 원까지 확대하고 참여 유인을 높이기 위해 전액세액 공제 한도를 연간 2천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법인 기부를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허용하여 기업이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AI 디지털 교육 혁신을 위한 한국원격대학 교육협의회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디지털 교육 혁신을 가속화하고 평생 학습과 직업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원격대학 교육협의회법 속칭 원대협법을 제정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원대협을 K글로벌 유니버스 등 국가 전략 플랫폼의 핵심 운용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법정 기구화하겠습니다. 열 번째, 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병원 육성 지원법을 제정하겠습니다. 현재 중소병원은 경영 환경의 악화와 수익성 저하로 인해 문을 닫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병원 경영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필수 의료 공급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부재한 실정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병원 육성 지원법을 제정하여 병원의 종별, 개설 지역별, 설립 주체별 특성에 맞춘 경영 효율화 및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1번째, 음주운전 근절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입니다. 미국, 캐나다, 스웨덴 등 주요 국가에서는 알코올 인터락, 음주를 했을 경우에 차량 시동 장치가 자동적으로 잠금되는 장치입니다. 알코올 인터락 제도를 도입하여 음주운전 재범률을 효과적으로 낮추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및 취소된 운전자를 대상으로 본인 부담으로 차량 시동 잠금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12번째, 베이비시트 신원보정 의무화 및 베이비시트비 소득 공제입니다. 베이비시트 고용 시 범죄 경력 조회를 위해 시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범죄 경력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의힘은 베이비시트 사설업체나 개인 모두 정부 플랫폼에 등록하여 베이비시트의 신원과 범죄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신원보정 및 조회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베이비시트 비용도 정부 플랫폼 등록을 통해 자동으로 연말 정산 시 소득 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낚시산업 육성과 해양관광산업 도약 추진입니다. 낚시산업의 육성과 해양관광산업의 도약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행복한 여가 생활을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낚시 3법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하여 낚시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낚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낚시 업무를 전담할 관련 기관도 신설하여 낚시 산업과 해양 관광을 전문적으로 지원 육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낚시여가 특별구역을 확대 지정하여 낚시인과 관광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낚시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친환경 낚시용품 개발 및 연구 개발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 공약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정치 현안과 공약 발표와 관련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론뉴스TV 장관인데요. 이준석 후보 그 표현 논란이 좀 실질적으로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는지, 그리고 민주당이 좀 해명을 하기를 원래 댓글이 남성을 대상으로 한 거라고 해명을 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선거일이 다가왔다고 또 선거에서 승리가 중요하다고 해서 그런 책임 회피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이준석 후보가 제기한 그 해당 발언 그 문제에 대해서는 3년 전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대국민 사과를 한 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본인의 범죄 전과와 또 지금 범죄 혐의도 엄청나게 국민들에게 실망을 끼치고 있는데 그 가족인 부인 문제도 마찬가지고 특히 아들 문제까지 여성 혐오적인 그런 표현을 하면서 또 여러 전과가 있지 않습니까? 성매매라든가 도박이라든가. 그래서 우리 현명한 우리 국민들께서 그러한 가족을 두고 또 후보 본인의 범죄 리스크가 큰 후보 본인에 대해서 저는 현명한 국민이라면은 또 나라를 생각하는 국민이라면은 저는 표를 주지 않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이준석 후보의 문제 제기가 저는 이재명 후보에게는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의 일탈 문제로 인한 그 연좌제 문제에 대해서 좀 반론을 받고 있고 과거에 이준석 후보도 연좌제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던 적이 있거든요. 이거는 연좌제라는 것은 그 후보 가족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법적인 불이익을 받는 것이 헌법상에서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여러 차례 3년 내내 대통령이나 대통령 가족의 그런 법적 리스크는 대통령의 리스크다라고 여러 수천 번, 수만 번 이렇게 주장해왔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도 그 따님의 리스크 때문에 지금 또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왔잖아요. 그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김건희 여사 리스크 때문에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대통령 후보뿐만 아니라 그 후보 가족의 이런 도덕성이라든가 법적인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문제고, 그리고 수신자가 치고 평천하라고 옛 말 중에 그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틀린 말이. 자기 자신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고 또 가족들의
도덕성이나 법적 리스크가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대통령은 나라의 표상이고 그리고 아이들의 길잡이입니다. 그럼 우리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법적 리스크가 크고 범죄를 저지르고 부정과 불법과 비리를 저질러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면은 그 나라가 바로 서겠습니까? 그런 차원에 봤을 때는 이건 연좌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문제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글쎄, 그 부분도 조금 전에도 우리 의원님들하고 논의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대통령 선거다 보니까 국민들이 관심이 많고, 그리고 예비 여기에 사전 투표를 하면은 본투표 날에 쉴 수가 있잖아요. 여행 갈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사전 투표율이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 중에 어디 기자죠? 프레시안의 표현을 예. 뉴스 중에 이제 그 이준석 후보가 텔레폰에 했던 말에 일부를 이제 반복하시면서 제를 해서 이제 부적절하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거는 좌파 언론에서나 부적절하다고 보는 거지. 팩트를 갖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부적절하다고 보는 것에 대해서 납득할 수가 없고, 저는 그 이준석 후보처럼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냥 젓가락 운운하고 뭐 이렇게 보셨죠 정도로 얘기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인터넷상에서 어떠한 댓글을 썼는지 잘 모릅니다. 잘 모르잖아요. 저도 몰랐으니까요. TV토론에서 이준석 후보가 그 문제에 반응할 때까지 저도 몰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권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이준석 후보의 발언을 풀로 있는 그대로 옮기진 않다 하더라도 젓가락이라는 정도 용어는 얘기해야 그걸 듣는 청중들이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청중들이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아주 일부만 인용을 했을 뿐입니다. 그것도 얘기 안 하면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예. 이준석 후보가 TV토론에서 발언한 말이 여성 신체를 인용해서 폭력적인 표현이라는 지적도 나오기는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준석 후보가 벌써 좀 과도한 표현이었다고 이미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국민의 입장은 어떠세요? 국민의 입장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본인이 그 부분에서 일부 문제가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내일경제 안전변자 공약 관련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당 전체적으로 이제 공약 통틀어서 추정되는 소요 예산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는지랑 개헌 마련 방안은 어떤 게 있는지 하고 그리고 민주당의 공약 중에서 좀 문제가 될 것 같다, 좀 개헌 방향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해별로 지금 지원 추계를 거의 다 마쳐가고 있죠. 네. 우리가 163조? 네. 그게 한 해에 집중적으로 다 집행하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임기 내에 분산 집행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감안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추가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준석 이재명 후보 아들 댓글 관련해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재명 후보 본인도 그렇고 형수한테 한 욕설이나 욕설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 아들의 댓글도 보면은 어떻게 이게 청소년 관람 불가가 돼버려요. 19금이 돼버려요. 19금이. 이재명 후보 본인을 포함한 가족들이 어떻게 생활했고 어떠한 도덕적인 기준을 갖고 있기에 이렇게 방송에서 언급하기 힘들 정도로 그런 세상이 되었는지 참으로 개탄스럽고, 이러한 청소년 관람 불가 언어를 쓰는 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앞으로 우리 언론인들이나 우리들이나 어떻게 대통령 발언이나 그 가족 발언을 갖고 대화를 나눌 수 있을지 정말로 걱정이 됩니다. 네, 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예. 아까 아까 질문 한번 하셨던 예. 문제 중에 그 이상현 의원님을 선거대책위원장이라고 저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전혀 그 아는 사실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저는 적절치가 않습니다. 예.